오늘은 그 비용 관리 비법 다음에 이제 제일 더 중요한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비법 이걸 하는데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게 여호수아 1장 7절 전 이제 되게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많이 보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되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보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도 그렇고.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쉬운 성경 말로 이렇게 제가 오늘을 봤는데 계속 보는데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2절도 그죠?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거의 절대적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언하고 근데 그 죽었으니에서 시작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7절을 제가 이렇게 쉬운 말 성경을 읽으면 스탠다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는 요 부분이 되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환율이 막 1517원 하고 뭐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오늘 특히 3월 달에는 지난번에는 비용을 줄이는 칼싸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총싸움을 하셔야 되는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CMBA 지금 하면서 우리가 뭐 MBA로 하면 경영대학원에서 하는 거는 성과를 내는 거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경영이고 그 안에 핵심에 하나님의 성경적 그죠? 그게 있고 우리가 핸들을 잡고 하는 거는 MBA적으로 하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이런 부분 하면서 올해는 나눔보다는 서로 나누고 멘토링 이렇게 이제 진행하기로 해서 축복을 맛보는 2026 이렇게 시작을 했죠.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이익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올해는 이제 이익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다들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되게 버티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되게 버티는 경영이 있는데 결국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익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경영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 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이익을 난다는 거와 손실을 난다는 거에 대한 차이는 손실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익을 내야 지속적으로 하고 미래에 대한 비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이 빼야 이윤인데 우리가 수입은 매출은 외부와의 싸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총 비용은 내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칼에 해당되는 거고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저희들이 했었죠.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장재석 회장님 비용 관리의 비법. 장재석 회장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니까 장재석 회장님이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그죠? 첫 번째가 뭐였죠? 비용 관리의 비법 첫 번째가 우리가 일상의 비용을 좀 통제하자. 일상의 비용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고 이거는 가장 쉬운 거니까 일상의 통제. 두 번째가 미수금 관리하는 거. 그죠? 미수금 관리하는 거 지금 잘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하고 세 번째가 구매 비용. 되게 효과가 큰 게 우리가 구매 비용을 계속 관리하면서 업체를 계속 비딩도 시키고 하는 구매 비용 관리. 네 번째가 매출액당 우리 인건비 인원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AI를 쓰고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서 매출액하고 연동되는 변동비를 줄여나가는 방법. 마지막에 진짜 어려운 부분이지만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고정비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6가지를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실행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쭉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부터 한 14가지 제가 꼭 필요한 거. 비용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셨어요? 비용 목표. 매달 우리 비용 목표는 요 정도 코스트 리덕션을 5%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현대의 울산의 LG화학을 컨설팅 오래 예전에 할 때 보면 현대자동차가 요즘은 3%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카라고 해서
코스트 리덕션 애뉴얼, 그죠? 매년 코스트를 거래선한테 5%씩 이렇게 절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3%씩 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 절감에 대한 목표 우리도 계속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 CEO들이 원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원가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제조업에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조에 대한 생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기타 인건비하고 판매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물류비가, 이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되게 필요할 거다. 세 번째가 비용 KPI죠. 비용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인건비부터 제조비부터 이런 비용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BP,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제조 단가당 손익비용을 알고 있는가. 다섯 번째가 이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시작. 매입단가 협상을 정기적으로 한다. 그죠. 매입단가 협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별로 최소한 매입단가 협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비딩이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여섯 번째가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CEO가 키치를 해야 되니까 증가가 되면 증가에 대한 원인을 매월 분석하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요. 일곱 번째가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게 하는 이런 공유 시스템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여덟 번째 이거죠. 미수금 관리를 매주 하세요? 미수금 관리 매주 하시죠? 지난번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미수금 관리 계속 하셔야 되고, 아홉 번째가 이제 모든 비용을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체계가 있으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변동비, 매출에 상응하고, 그다음에 매출하고 상관없는 고정비를 계속 줄여나가는, 여러분들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변동비로 바꾸고 이런 부분에 고정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열 번째가 고정비 줄이는 전략이 있느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11번째가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이나 임대료를 효율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회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12번째가 인건비죠. 매출액 대비 인건 비율을 매월 점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되고요. 13번째 재고비용. 재고비용 관리. 이 재고비용은 실제적으로 재고는 무재고가 되게 되지만 안전재고니까 재고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공간 스페이스부터 운영비들이 되게 묶여버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관리 비용을 하는지. 14번째 마지막이죠. 여러분들이 비용을 계속 하는 거에 1번이잖아요. 아까 처음 배웠을 때 우리 일상비용 통제할 때 지출결의서를 쓰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지출결의서 쓸 때 진짜 이 비용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 비용이 꼭 필요한 비용이야를 계속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행할 체크리스트니까 한번 놓으시고,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비용관리 올 1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 체크리스트로 제가 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윤 획득의 지름길에 지난번에 경영자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거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했던 1, 2월 달에 했던 게 두 번째인데 이게 비용 관리고,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제품 판매, 상품을 판매해서 이윤 획득하게 되는 요 부분이죠. 첫 번째로 제가 비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절대 매출이 올라가면 비용 관리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하는 거, 내 컨트롤 할 수 있는 비용이니까 하고, 이제는 총으로 넘어가요. 외부하고의 싸움을 해야 되는 제품 판매에 대해서 비법, 우리가 잘 정확하게 옳은 방법으로 하는 원칙 한 세 가지 오늘 얘기하고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출 향상의 비법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위에 시작. 더 많은 이상의 것이 아니라 더 잘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하면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 경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구조를 잘 못 만들면 개인에 의해서 자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팔리는 구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오늘 구로 디지털지회 제가 보면 B2B도 있고 B2C도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과 상대하는 게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개인과 상대하는 게 있지만 결국에 이제 B2B부터 오늘은 볼 건데 B2B와 B2C의 차이가 있죠. 구매 단위로 보면 B2B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고 B2C는 개인이고 의사결정이 B2B는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느리죠. 느려요. 이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B2C는 굉장히 빠른데 주로 감정적인 게 많아요. 감정적인 게. 그래서 B2C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B2B는 시간이 좀 걸리고 조직화가 되고 체계가 필요한 거다. 매출 구조도 B2B는 소수의 고객이죠. 거래처라고 하는 소수의 거래에 의해서 큰 금액이 되고 한번 하게 되면 오래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B2C는 다수의 고객이지만 그중에 28의 법칙이 많이 적용되죠. 20% 고객이 절대 매출을 가져와 주는.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다수의 고객들로 많은 고객. 그래서 핵심은 B2B는 관계에 의한 계약, 관계에 의한 계약이 많아요. B2C는 경험과 브랜드를 많이 따라가죠. 경험과 요즘은 특히 경험 경제이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브랜드가 되게 많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B2B는 반복성이 대한 것이 계약 기반으로 되어 있고 B2C는 생활이 되고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인식시키고 습관이 되고 그죠? 그게 생활이 되고 마지막에 문화가 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 기반까지 여러분들이 가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습관 기반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전에 오신 사장님도 그렇고 계속 먹는 거나 이게 습관 기반까지 가야 되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마지막에 락인을 하는 당에는 우리가 얘기한 생활로 만들어 버리면 뭐 쿠팡도 우리가 본다시피 되게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한 10%가 또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락인이 정확히 된 거잖아요. 그거 말고 대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활을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B2C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B2B의 매출 기본 공식, 여러분들이 B2B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CBMC는 자, 매출이라고 하는 공식은 거래처 수 곱하기 거래처당 매출 곱하기 제품 믹스 곱하기 반복 주문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B2B를 할 때 매출은 거래처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래처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죠. B2C는 거래처가 아니고 유입이에요. 고객의 유입수가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고객으로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는 게 그래서 이게 출발이 되게 다른데 B2B와 B2C가 다른 메커니즘을 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혼동해서 같이 쓸 때가 되게 많아요. 또 하나는 사업을 B2C도 있고 B2B도 있으면 두 개 같이 섞여 버려 가지고 결국에 이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다른데 우리가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매출은 B2B는 거래처 수가 절대적이에요. 거래처 수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 수에서 거래처당 매출 그리고 그 다음이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믹스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반복 주문율이 우리의 안정성을 계속 갖다 주죠. 자, 여기서 시작되는 거가 우리가 매출의 기본 공식이고 두 번째가 그럼 비법 첫 번째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제가 이제 할 건데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결국에 첫 번째는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라. 그죠? 좋은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는 게 우리 첫 번째예요. 진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죠. 좋은 거래처. 그럼 좋은 거래처가 뭘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익을 지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래처의 고객 구조를 분석하고 설계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가 진짜 좋은 거래처야?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래처야? 자,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매출을 고객별로 나눠봤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매출을 고객별로 좀 나눠보셔야 돼요. 나눠보시면 두 번째 그 거래처별로 공원이익을 산출하셔야 돼요. 공원이익은 아시죠? 공원이익은 제품별로
하나하나 제품별 거래처별로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30% 매출을 한다고 이익을 한다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서 작년도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거의 뭐 한 2% 이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30%짜리 이익을 내고 한다면 그냥 크게 잡으면 매출의 30%, 그 다음에 우리가 드는 판매관리비 빼면 그 다음에 금융비용 빼고 이익이 한 15% 나야 되는데 어떻게 2%밖에 안 났어. 그래서 쭉 봤는데 자기 생각의 감이에요. 제일 좋았던 거래처에서만 30%가 나고 나머지는 뭐 10%, 5%, 2%뭐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그거를 공원 이익을 산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거래처별로 여러분들이 진짜 공원 이익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 하나 할 때마다 판매관리비 들어가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CEO들이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안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났을 거야, 30% 났을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예요. 거래처별로 공원 이익을 계속 산출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월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두 번, 세 번째가 그렇게 됐을 때 상품별 매출과 이익 비중을 계속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봐야 돼요. 매출이 얼마 됐을 때 이익은 얼마나 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해봐야 되죠. 우리 뭐 부회장님도 여러 가지 그걸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단가가 다르잖아요.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그래요. 단가가. 우리가 고정 단가가 하면 되는데 이 단가가 거래 협상을 하면서부터 달라지죠. 그 매출과 비중을 정확히 좀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 중에서 거래처 중에서 가장 이익이 나는 상품이 뭔지를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이익이라고 하는 구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쪽에서 주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에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오늘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해보시는데 거래처를 분석한 고객을 한 3단계로 여러분들이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단계를 한 3단계로 관리를 해야 될 거다. 첫 번째가 핵심 고객이 있어요. 그죠? 핵심 고객은 장기적으로 지금 왔고 나에게 안정적으로 가져왔던 건데 이익도 수반해 주는 고객이에요. 이 고객이 여러분들 회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도 끌고 갈 고객인데 그 고객 중에서 이익이 나야 되고 장기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고객이 A 등급이죠. 우리가 항상 고객도 A, B, C로 관리해야 되는데 A 고객군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계속 더 관리를 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핵심 A 고객을 별로 관리 안 해요. 그죠? 왜? 아, 여기는 오래 했으니까 여긴 딴 데 안 갈 거야. 락이 걸려 있을 거야. 더 잘해주지 않고 주로 단발성 고객이라든가 성장 고객, 특히 제가 보면 속색이는 고객들인데 단발성 고객을 많이 관리해요. 이 고객들. 근데 거기는 그냥 통제하고 관리해야 돼. 두 번째가 성장 고객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매출이 작지만 내가 그들을 잘 도와주면 확장 가능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확장하는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돼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A 핵심 고객은 진짜 이익이 나면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B는 여러분들이 같이 윈윈하면서 끌고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를 자꾸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이게 성장 고객이고, C가 제일 어려운데 단발 고객이에요. 관리를 제가 그렇게 썼어요. 최소화라고. 이 부분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고객들입니다. 단가에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고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고객들의, 여러분들이 보면 아는데 이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앞에 위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죠? 결국에 단발성 고객들의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여기는 어찌 보면 스크랩 해야도 돼야 되는 고객.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스크랩을 하고 빌드, 다른 고객을 찾아야 되는, 이 스크랩 앤 빌드를 해야 되는 고객이 C 고객입니다. 단발 고객은 스크랩 앤 빌드예요.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손실을 가져오고 우리의 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고객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는 거래처기 때문에 그래요.
B2B는 거래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ABC로 고객을 관리해라. 제가 하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C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끌고 가야 돼. 이 고객 C를 선별을 잘 하세요. C는 선별을 잘해서 B로 올리고 B가 A가 되게 하고 C 중에서 안 되면 빨리 커트를 해야 되는 거고 스크랩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고객을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육성 체계로 같이 가져가 줘야 되는 이 고객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거래처를 계속 확보할 수 있고, 매출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팩트가 거래처예요. 거래처. 우리가 거래처 수가 중요하니까 거래처 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고객 구조를 분석하고 설계하시고, 그래서 모든 거래처가 좋은 고객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시작. 모든 거래처가 좋은 고객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ABC로 한번 분류를 하면 참 좋겠다. 이걸 꼭 하셔야 되고, 그 고객을 가지고 고객이 변동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익이 나는 고객, 장기적으로 가는 고객이 우리의 핵심 고객이에요. 이 고객만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져왔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시켜야 되는 거. 세 번째, 단발 고객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스크랩 앤 빌드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처럼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고객 구조화를 자꾸 시키세요. 안정성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수익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왜 그러냐면 안정성은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장을 돌리고 안정적으로 우리의 매출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고, 수익성, 다음에 성장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고객을 구조화시키는 이런 걸 해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이 두 번째 제조업 매출의 기본 공식이, 비법이 되게 좀 재밌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공장을 시작. 공장을 잘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 능력을 위해서가 그죠? 우리가 제조업을 하다 보면 제가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이, 공장에서 우리 생산성이 되게 중요해. 좋은 제품 만들어. 그러면 고객이 줄을 쓸 거라고 맨날 거래처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잘 만드는 공장도 많고 더 싸게 하는 공장도 많고, 이 중요한데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계약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계약 구조를 만드는 게. 그렇죠? 계약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공장을 한단 말이에요. 제조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좋은 제품, 좋은 생산성, 매출을 증가한다는 착각. 아니, 착각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생산 능력이 매출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계약 능력이 매출을 만든다. 요걸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생산 능력이 매출을 만들지 않습니다. 계약 능력이 매출을 만들어요. 그렇죠? 계약 능력이라고 한 거, 생산 능력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자꾸 보면 또 특히 요즘은 공장들을 거의 다 아웃소싱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 능력을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여러분들 CEO가 계약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지고, 그 계약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회사들을, 제조업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 아웃소싱해서, 결국에 공장은 내 공장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내 공장 같이 아웃소싱해서. 우리 비용 관리에서도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높은 생산성을 하면 매출이 증가한다는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패러다임 구조를 바꾸고, 공장을 잘 돌리는 게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매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공장 중심 회사는 생산과 효율을 중심으로 해요. 두 번째. 그런데 계약 중심 회사는 고객의 계약이라고 하는, 고객과 계약이라고 하는 게, 거래처와 계약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도 공장 중심에서는 계속 변동이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규를 자꾸 해서 막 들어왔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들이 오더를 받으면, 오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안정적인 매출이거든요. 오더 매출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핵심 고객들이 여러분들이 한 50%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전략도 공장 중심으로 자꾸 가면 비용을 절감하는 게 포인트를 두지만, 계약 중심으로는 관계와 구조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는 공장 중심, 주문이 없지만 계약 중심은 계약이 확보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잘 돌리는
회사가 아니고 계약을 잘 계약 구조를 만드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되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결국에 계약 구조라는 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고객이 반복적으로 시작.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투비잖아요.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고객이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주문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게 지금 B2C에서도 그걸 가져다가 하는 게 우리 쿠팡이잖아요. 쿠팡이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푸시하면서 너 이거 필요할 때 됐잖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주문하게 만드는. 그래서 계약 구조, 이런 계약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각 회사에 맞는 계약 구조를 자꾸 만들어. 왜 제가 계약 구조를 회사가 만들어야 되냐면 제품의 수명 주기가 있어요. 그죠? 뭐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SS나 SW 이렇게 6개월마다 돌아갈 수도 있고 그걸 좀 빨리 땡기면 우리가 얘기하는 패스트 패션이 되는 거고 또 뭐 제조업이라고 하면 한번 우리가 부품을 공급하고 원재료를 공급할 때마다 3개월짜리가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제품마다. 그래서 그 주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체계, 시스템. 그래서 우리 사간 회사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우리가 리오더를 받아야 되는 구조가 언제지? 이걸 다 거래처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래처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보면. 편의점 조그만 데 하나도 2,000 아이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래처가 뭐 2,000개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2,000개 편의점도 매일 발주를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래처 해야 제가 볼 때는 다 뭐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시트 안에.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쭉 볼 수 있는 아이템별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겠다. 자, 그래서 계약 구조 만들기 실전 비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왼쪽에 보면 거래선을 영업하고 영업은 여러분들이 잠재 고객을 실제 고객으로 바꾸는 거죠. 다음 강의에 제가 마케팅과 영업의 비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가면 테스트를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거 한번 써보세요. 샘플. 두 번째 계약을 제안해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여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서 제가 빨간. 그리고 나서 계약 제안하고 나면 장기 계약이 체결될 거냐, 체결의 방법이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 공급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계약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서를 만드는 것. 이게 투비예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비법. 자, 고객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서를 만드는 것. 읽어봅시다. 시작. 고객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서를 만드는 것. 그죠. 고객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구체적으로 제가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계약의 성공 요인일까를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고객 문제의 정확한 정의를 좀 하면 좋겠다. 첫 번째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 고객이 되게 힘들어하는 문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상담도 하고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계약 제안을 쓰게 샘플 써보게 하고 난 다 해서 제안을 쓸 때는 CEO가 여러분들이 영업을 제일 잘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업을 제일 잘해요. 직원들보다. 직원들은 그 전에 이런 기반을 만들고 접점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걸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건 로스예요, 로스. 그래서 직원들은 그런 영업력을 통해서 마케팅과 영업을 통해서 하고 결정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 고객이 내 고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 고객이. 그래서 그때 갔을 때 페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세요. 진짜. 그렇게 되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두 번째가 그래서 ROI죠. 그죠? 우리가 얘기할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죠.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경제적 가치를 제시해야 돼요. 고객이 계약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걸 쓰면 여러분들이 1년에 1억 크게 보셔야 되잖아요. 1년에 1억, 3년에 얼마. 제가 볼 때는 제조업은 오래 가기 때문에 이걸 쓸 때 우리가 얘기한 가치 V는 B-C거든요. 베네핏을 강조하셔야 돼요. 베네핏. 베네핏이 되고 나야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가치도 있어요. 좋은 제품도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득을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쓰는 유일한 이유. 그걸 제시를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좋은데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가 리스크를 반전시켜야죠. 강력한 무기라고 제가 썼어요. 3개월 테스트 아니면 6개월 테스트 해보시고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고 성과 연동 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줄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세어하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반전시킬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지난번에 비용 관리할 때 알았지만 그 회사의 수익이라든가 재무 상황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성장하고 CEO의 마인드가 어떤지도 만나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반전시켜야 되고요. 차별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경쟁사 대비 이유, 맞춤 생산. 우린 맞춤 생산 너희들 라인만 가지고 해줘. 빠른 납기, 기술 서비스 지원 등을 같이 우리가 기술도 지원해 줄 거야. 이런 부분들까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차별성도 보시고 다섯 번째가 윈윈하는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만드세요. 서로. 그래서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영의 황금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경영의 황금률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윈윈 계약 구조, 상호 협력을 성장을 제시하고 최소 단위 MOQ잖아요. MOQ 최소 생산 단위까지도 그거 할 때마다 단가가 달라지는 것도 차별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0개 할 때 얼마고 10,000개 할 때 얼마고 하는 단가가 조절되는 거에 의해서 고객들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타이밍. 지금 변화해야 되는 이유. 웬만하면 우리가 새로운 거래선을 뚫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기존에 다 거래선들이 있어요. 그죠? 거래처들이 있는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리스크를 사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실전에서의 경영 전략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다. 그분도 리스크를 최소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이나 변화나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되는 이 부분. 그래서 B2B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앞에서부터 대리에서부터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임원, 사장까지 올라가는데 결정권자가 누구냐, 키맨이 누구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회사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영향력자냐, 거기에 전문가가 또 있어요. 그죠? 영향력자가 누구냐, 결국에 사용자가 누구냐가 다 달라요. B2B는. 그래서 B2C는 구매하는 사람은 거기 쓰지 않아요. 구매하는 사람은 그게 쓰고 쇼퍼하고 우리가 커스터머가 조금은 달라지지만 제품에 따라서 B2B는 의사결정 구조가 사는 사람 따로 있고 영향력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마지막 결정권자 할 때는 우리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CEO들이 직접 가서 결정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제안이 되게 중요하다.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거래소를 확보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안 성공의 핵심 요인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B2B 매출의 기본 공식의 비법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얘기를 했고 좋은 거래처를 가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계약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고 제안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꾸 금액 가지고 자꾸 협상이 아니고 흥정하지 말고 협상하라고 하는 거죠. 자꾸 금액 가지고 흥정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안 능력을 자꾸 길러가고 여러분 요즘은 제안 능력도 잘 집어넣으면 요즘은 챗GPT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죠.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챗GPT에 나오면 그대로 하지 마시고 거기는 기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이니까 거기에 우리 회사의 살아있는 계약서로 다시 만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만들어주고 그거 챗GPT에 넣으면 그게 또 우리 회사 거 다 남의 회사 거 돼버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PC에 잘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제안서로 만드셔야 된다. 출발은 거기서 출발을 하시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세 번째가 상품을 팔지 말고 관계를 구축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상품을 팔지 말고 관계를 구축하라. 그죠? 상품은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상품을 팔지 말고라고 했냐면 거래처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하는 자원이 아니고 거래를 하지 말고 저는
관계, 릴레이션십을 구축하라. 특히 CMBAC, 우리가 크리스찬 경영자들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말고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익숙했으면 좋겠다. 이게 거래에서 B2B 매출에서 우리가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B2B에서 중요한 키예요. 릴레이션십은. 자, 대부분의 기업은 상품을 가서 상품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결국에 가격 흥정하고 판매하고 나면 끝이에요. 관계로 연결되지 않아요. 관계로. 그런데 관계를 크리스찬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은 고객이 아까 고객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고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봐야 돼? 궁휼한 마음으로 보고 어떤 고객은 우리가 그 고객을 더 도와줘야 되는 고객도 더 많아요.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또 여러분들은 거래처마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론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신뢰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게 반복 거래로 이어지고 그게 관계로 형성될 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잘 되는 게 또 제조업은 관계 마케팅이잖아요. 관계에 의해서 소개하고 관계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SNS나 이게 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제조업을 SNS로 여기 올린다고 해도 그거 되게 어려워요. 제가 보면. 결국에 관계로 중소기업은 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그거 써서 1억 하고 거기에 사장이 나를 되게 우리 회사 좋게 만들어줬어. 이 계속 관계하는 이 관계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에 상품 영업과 관계 영업을 제가 기준을 비교해 드리면 첫 번째가 기준이 상품 영업은 단가가 중요하죠. 근데 관계 영업으로 가면 이제 신뢰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되면 무한 경쟁이지만 관계가 되면 제한 경쟁으로 바뀌어요. 왜? 우리가 자꾸 관계라고 하는 락을 좀 채워놨기 때문에. 세 번째가 고객 행동은 상품 영업은 자꾸 비교해요. 야, 그럼 어디 거기는 얼마야? 이렇게 이제 CEO가 자꾸 하지만 밑에 있는 애들이 하려고 해도 친구들이 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하려고 해도 CEO와 관계를 맺어주면 야, 그래도 거기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했던 거야. 진짜 그런데 아까 본 거예요. 그 관계를 하는데 진짜 돈이 안 되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 분리하라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한테는 그 지금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거 할 때마다 계속 손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익이 나는 정도로까지 계약 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 고객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익은 관계 영업을 하면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전략도 관계 영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팔려고 자꾸 하지 말고 관계를 구축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라 하는 게 이제 제가 세 번째 비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는 자, 읽어봅시다. 관계는 고객이 계속 우리 회사를 거래해야 되는 이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관계. 시작. 고객이 계속 우리 회사와 거래해야 하는 이유. 이거예요. 관계는 고객이 저녁 먹고 밥 먹고 뭐 하는 사이야. 내가 이런 게 아니고 고객이 계속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게 관계입니다. 계속 왜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해야 되지? 왜 고객은 우리 거를 자꾸 써야 되지? 그게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관계를 계속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왜 상품 중심은 한계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품은 비교된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상품은 2번이에요. 상품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이제는 대체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품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고 좋은 제품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고 거래는 기억되지 잘 않아요. 좋은 것만 자꾸 안 좋은 거 그쪽에서는 안 좋았던 것들이 더 많이 기억되죠. 아, 그때 그거 하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좋았던 걸 계속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더 좋은 걸 더 많이 해줬을걸요? 더 문제도 많이 해결해주고 릴레이션십을 갖췄다면 근데 그게 어필이 안 되는 거야. 고객은 자기한테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래해보면 계속 사사로운 거에 마음을 다 이렇게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구에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관계 중심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고객의 성공을. 그래서 페인포인트를 해결하고 성장을 도와주는 이렇게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우리가 삼아줘야 되는 거. 두 번째, 정기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정기적으로 협력과 가치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꼭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A군은 더 집중해서 요즘 어떤지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가치를 제공해 줘야 돼요. 현재 가장 불편한 점이 뭔지 그 부분을 함께 해결해 보고 싶다. 그 문제를 같이 나눠보고 싶다. 또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CEO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같이 동역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들을 우리가 크리스천 경영자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부분인데 크리스천 경영자들이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MBA, 크리스천 경영에서 얘기할 때, 이런 거래선 할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여기 오늘 모여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에 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제일 듣고 싶은 게 뭐죠? 축복해 준다면? 그죠? 누가 복을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학생들 만나서 내가 너 기도해 줄게 그러면 다 아멘 아멘 하고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관계를 계속하면 참 좋겠다. 이게 매출 형성의 비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찬 경영자는 그래서 경영의 황금률을 통해서 크리스천 관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크리스천 경영자의 관계, 경영 황금률, 크리스천 MBA에서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쳤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경영 황금률, 골든룰이 게 있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CBMC의 기본 원칙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시작했는데 자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방금 우리가 신뢰 관계가 되게 거래처에 대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40일, 50일, 49 고객에게 일을 더 주고 최소한 그러면 모든 계약은 많이 성공하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는 보지 않고 그래서 공원 이익을 다 여기는 어디까지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가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게 하라. 원하는 것보다 다른 가치를 더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경영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리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리, 로마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심리를 걸어가 줬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것. 저는 고객이 요구한 것 말고 그 가격이 아닌 가치로, 베네핏이 아닌 것, 가치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심리를 동행하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 크리스천 CEO한테 필요하고요.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는 피해야 되는 거.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가 저는 여러분들이 경영을 할 때도 지혜롭게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객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런 부분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경영의 황금률 결국에 냈고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돼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김, 오래 참음,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서 경영의 황금률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업은 왜 심리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심리 전략을 사용해야 되나? MBA는 다 오리 전략이거든요. 오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리만 해도 원래 법에는 1, 2라고 하더라고요. 로마법을 찾아보면. 그런데도 오리를 가지면 다 이렇게 잘해주지만 우리는 그 배,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게 크리스천 기업이 왜 심리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관계를 맺어가고 거래처를 확보하고 그 좋은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단순히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 경영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타인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로 하는 거고, 경영의 황금률을 통해서 결국에 크리스천 경영이 제가 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경영, 그죠? 그래서 삶의 경영을 통해서 내 삶이 자존감이나 우리 자존성, 정체성을 살리고, 그게 가족을 살리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오늘 모여서 또 일터를 살리게 되는 거고, 그 일터가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경영이 되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 경영이 여러분들을 일터 사역자로 세우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자, 이제 실전 멘토링 오늘 이렇게 제가 8시 끝났는데 이제 나눔 시간이 아니고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배운 이론을 지식에서 지혜로 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행을 돕는 거, 그 다음에 혹시 실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아웃풋은 실전을 통한 성과 만들기인데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과는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거. 그래서 크리스천 경영자를 어떤 열매를 맺을 건지에 대해서 가능한 걸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는 이런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오늘 뭐 쭉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해보시고, 특히 경영의 황금률로 해보시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제가 매출 양성의 비법, 다음에도 매출 양성 비법을 마케팅하고 영업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밸류에 대한 부분과 베네핏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 자, 첫 번째가 제조업은 관계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넣어놓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제조업은 관계산업입니다. 그 거래선 수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산업이니까, 제가 어찌 보면 B2C보다, 여기 B2C 하시지만 B2C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다 B2B를 집중하는 거예요. B2B는 거래선이 정해져 있고, 우리 고객이 이런 고객이라고, 화천기계도 그렇지만 다 고객은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올해는 작년보다 3배 이상 더 가면 돼요. 더 개척하면. 왜? 타겟 고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가면 돼요. 근데 B2C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 제조업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한 번 거래하면 10년 이상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거래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거래처가 아무데나 가는 게. 마케팅에서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가장 고객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타겟을 올해는 힘들면 남들보다 2-3배 더 가시면, 한번 거래하면 10년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관계를 계속 맺어주면, 또 그 관계를 계속 맺어주면 지금은 안 사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다. 관계산업이다. 두 번째, 매출은 공장이 아니다. 거래처에서 나온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래처에서 나온다. 그래서 생산 능력보다 계약 능력이라는 걸 계속 좀 강조해 주세요. 직원들한테. 생산 능력보다 계약 능력이다. 당연히 생산 능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거래 능력이다. 그래서 매출은 공장이 아니고 거래처다라는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상품을 팔지 말고 관계를 구축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상품은 시작.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상품은 고객을 데려와요. 그런데 맞아요. 그렇지만 관계는 고객을 묶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러다임으로 경영의 비법을 가지고 하면 참 여러분들이 올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첫 번째 2달 동안 비용을 했는데 그걸 계속 줄여 나가세요. 아까 제가 14개의 체크리스트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경영의 매출 양상의 비법을 아까 얘기한 공원이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 거래처 뭐 1,800개도 다 프로파일링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지만 우수 고객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고객을 프로파일링하고 그다음에 공원이익으로 접근해 보시고 진짜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고객, 그다음에 우리가 좋은 고객, 성장할 수 있는 고객을 가지고 한번 경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로 고객을 좀 묶어두시고, 관계이기 때문에 더 영업을 더 한 번 갈 거 2번 가고 2번 갈 거 3번 가서 고객을 확보하는 B2B는 그게 강점이거든요. 그 강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CBMC 또 CEO들 주님께서 일터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용기를 내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해준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배웠을 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또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